안녕하세요. 가치경제 박명준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자원의 위기에 대한 설명에 이어지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석유라는 자원이 떨어지기 전에 에너지원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입니다. 원자력을 확대하는 것은 환경의 위기의 주범이기 때문에 원자력이 아닌 방법으로 화석 연료의 고갈에 대비하는 에너지원을 개발하는 일이 인류에게는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에너지원의 개발은 과학자분들의 몫인데요. 지금 과학자들이 핵융합 발전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핵융합 발전은 태양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반응을 그대로 적용해서 에너지를 얻는 방법인데요. 핵 분열을 이용하는 원자력 발전보다 얻을 수 있는 에너지의 양도 크고 방사성 물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수소를 핵융합해서 헬륨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반응이 일어나기 전과 반응 후에 물질 간의 질량의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이 질량이 줄어든 만큼 이것이 에너지로 바뀌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핵 분열 반응보다 핵 융합 반응에서 반응 전후의 질량의 차이가 더 크기 때문에 나오는 에너지가 더 큰 것이고요. 그리고 수소에서 헬륨으로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환경 오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인데요. 높은 온도를 견뎌낼 수 있는 용기를 만드는 것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초전도 현상을 이용해서 고온 상태의 플라즈마를 자력으로 공중에 띄워야 하는 일이 필요한데요. 과학자들이 매우 어려운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온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것으로 언제든지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발생시키고 이것으로 터빈을 돌리면 전기가 만들어지겠죠. 핵융합 발전의 원료는 수소인데요. 바다에 무한히 있는 중수소를 사용한다고 하기 때문에 핵융합 발전이 성공한다면 연료는 앞으로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핵융합 발전에 대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협력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케이스트라는 이름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수준이 세계적이라서 우리나라의 기술이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매우 많기 때문에 핵융합 발전이 실용화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핵융합 발전만 믿고 있으면 안 되겠죠. 지금의 태양광 발전도 그리고 조력이나 풍력이나 뭐 기타 친환경 발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발전들의 역할을 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을 더 할 수 있도록 기술 수준을 높여야 되겠죠. 또 다른 형태의 에너지원을 개발해야 할 텐데요.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이나 그 조력이나 풍력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 말고 또 다른 유형의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형태의 그 에너지원을 얻어내는 기술을 개발해야 될 텐데요. 지구상에는 매일매일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태양으로부터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이 에너지들이 어디로 가냐 하면은 태풍, 번개, 지진, 해일, 각종 기상현상, 각종 지구 재난과 같은 형태들로 만들어지는데 이것들이 결국 그 원인을 찾아보면은 그 시초를 찾아보면 그 근원을 찾아보면 그것들이 전부 다 태양 에너지가 그 변환이 돼서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구상에 매일 들어오는 엄청난 양의 태양 에너지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면 이것은 엄청난 일이 되며 우리 인류에게는 앞으로 에너지원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태양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 과학자들이 개발을 해야 하며 일부 과학자들이나 일부 기업이나 이런 쪽에 맡기기보다는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주관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미래에는 에너지 기술을 가진 국가가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기 때문인데요. 원자력과 같은 엄청난 환경 재앙을 일으키는 방법은 버리고 그 무한대로 쏟아지는 태양 에너지를 쓸모있는 에너지로 직접적으로 얻어내는 기술을 우리 과학자들과 국가가 주도해서 하루속히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환경의 위기를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인류에게 다가오는 세 번째 위기가 바로 이 환경의 위기입니다. 경제 위기는 시스템의 위기이고 가치 분배가 혼선이 일어나는 그런 위기입니다. 즉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가 부족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모순 때문에 돈의 흐름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 가치 분배가 꼬여서 잘 되지 않는 그런 위기입니다. 꼬인 것을 푸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언젠가는 그 꼬인 것만을 풀어내면 해결될 것이며 무언가 필요한 것이 부족해서 생기는 위기는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위기인 자원의 위기는 가치의 생산이 줄어드는 위기입니다. 자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곧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얘기고,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뭔가 생산을 하고자 해도 부족한 에너지 때문에 생산이 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치의 부족이 발생하는 그런 위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의 절대량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필요한 것이 적기 때문에 작은 것을 놓고 서로 다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원의 위기는 경제 위기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위험한 위기입니다. 그래도 일단 자원의 위기가 왔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자원이 부족해서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원인 때문에 발생한 위기지만 우리가 자원이 떨어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에너지를 얻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나온다면 그 나오는 순간부터 에너지 부족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즉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된다면 여태까지 자원의 위기 때문에 위기가 왔다 하더라도 이것이 한순간에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위기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두 번째 위기였고요. 첫 번째 위기는 가치가 부족하지는 않지만 가치 분배가 꼬인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가치가 부족한 건 맞지만 이것이 에너지를 얻는 기술이 개발이 되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위기, 환경의 위기가 오게 되면 이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매우 오래 걸리며 그리고 그 환경의 위기 중에 어떤 것은 우리 인류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위기라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을 아무리 발전시킨다 하더라도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위기가 있으며 인류가 이 지구에서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니죠. 이 지구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환경 위기가 심해지면 우리는 지구를 떠나야 되는 그런 위기입니다. 새로운 살 수 있는 행성을 찾아내서 그쪽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되는 그런 위기입니다. 따라서 환경의 위기는 경제 위기,
자원의 위기, 환경위기 이 세 가지라고 그랬죠. 환경위기는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심각하고 가장 무시무시한 그런 위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환경의 위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는 있는데요.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고는 있더라도 막연하게 환경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겠다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며 무엇이 시급한지에 대해서 그렇게 분별을 하시는 분들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환경의 위기는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물리적 위기, 물리적 환경 훼손의 위기, 그 다음에 화학적 환경 오염의 위기, 그 다음에 생물학적 환경 오염의 위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 위기는 무언가 훼손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은 도시 개발을 위해서 자연을 훼손하는 것인데요.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굳이 도시 개발은 아니더라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아마존 같은 울창한 숲을 일부러 태우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지금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도와 상관이 없이 지구상공에 인간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만든 건 아니지만은 인간이 산업화를 하면서 각종 오염물질로 인해서 지구 상공에 있는 오존층이 파괴가 돼서 우주로부터 들어온 전자기파를 막아주지 못하는 이런 환경의 위기도 발생하는데요. 이것도 무언가 훼손이 된 위기이기 때문에 물리적 환경의 위기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적으로 물론 인간이 더 유해한 것들을 만들어내거나 가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라면은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이거 말고도 지구 온도가 상승해서 빙하가 녹아서 점점 줄어드는 그런 환경의 위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멸종하는 동식물도 생기고 있고요. 이것도 일부러 우리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인간이 원인을 제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긴 하는 것이죠. 어찌되었든지 물리적 환경 훼손의 위기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자연이 회복하는 그런 길을 걷게 됩니다. 거기다 인간이 노력을 더 투입을 한다면 해결 시점을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굳이 일부러 나서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어떤 개발의 어떤 활동을 자연 훼손을 봐가면서 적절히 조절한다면 우리 인간이 지구에서 살아가는데 자연과 적절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리적 환경 훼손의 위기는 그렇게 심각하진 않지만요. 그 다음인 화학적 환경의 오염이 두 번째인데요. 이것은 물리적 환경의 훼손 위기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이 활동을 하면서 좋지 않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것으로 자연을 오염시키는 일이 이게 화학적 오염의 현상인데요. 환경 오염 물질을 공기중으로 배출하는 행위, 강이나 바다에 이러한 것들을 버리는 행위, 그리고 땅에 묻는 행위,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산업들이 발달하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죠. 미세먼지. 미세먼지는 원래 기존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황사라는 것에 황사가 더 심해지긴 했습니다. 황사가 중국 쪽의 레이먼구 지방의 어떤 사막화가 주변 지역의 산업화가 더 됨으로 인해서 그 사막화가 더 진전이 돼서 황사 자체도 많아졌고요. 그런 황사에다가 주변에 어떤 공업화된 것들 때문에 배출되는 여러 가지 유해 물질들이 더 결합이 돼서 우리한테 날라와서 미세먼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거기서 날라오는 미세먼지 말고도, 화력 발전 때문에, 화력 발전에서 나오는 공기적으로 배출되는 그런 오염물질들이, 미세먼지에, 그러니까 추가가 돼서 더 나쁘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요새 자동차가 자동차를 많이 운행하고 있죠. 자동차에서도 자동차의 매연도 그런 역할을 하고요. 자동차의 타이어에서 나온 분진도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런 안 좋은 영향을 더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해물질이, 공기 중이 아니라 강이나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강이나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당연히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보통은 선진국이 아닌 국가들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어떤 세금을 덜 내거나 뭔가 벌금을 내지 않거나, 이런 것을 하려고 몰래 방류하는 경우가 꽤 있죠. 어찌됐든 이렇게 강이나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오염물질이 강이나 바다를 오염시키게 되는데요. 그 오염물질 중에는 중금속이 있어서 중금속이 바다의 물고기들의 체내에 축적이 되는 이런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물고기를 잡아먹게 되면 결국 우리가 배출한 오염물질 때문에 우리 몸이 오염이 되는 이런 피해가 돌아오게 되죠. 강이나 바다에 버리는 것 말고도 땅에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해한 물질을 땅에 묻어서 해결하려는 그런 일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렇게 땅에 묻게 되면 먼저 예상되는 문제가 그 땅에 있는 지하수를 오염시키게 되겠죠. 그럼 지하수가 오염된 양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지하수가 많이 오염되면 그 지하수가 돌아다니면서 또 많은 안 좋은 일들을 할 테고요. 지하수만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는 어떤 식물들을 심을 수가 없거나 식물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라지 못하는 제대로 중금속이나 어떤 오염물질들, 화학적인 오염물질들의 작용 때문에 그 땅에서 우리 생명체들이 제대로 살 수 없는 인간들 포함해서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 땅은 아예 못 쓰는 땅이 되는, 물론 그 화합물질이 나중에 다 정화가 되어서 해결이 될 때까지는 못 쓰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태계나 인간에게 생산 활동을 가로막기도 하고 직접적인 타격이나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오염지역이 넓다면 인간의 경제 활동에 의한 생산이 그 넓은 구역에서 나오는 어떤 생산 자체가 줄어드는 이런 여파가 있고요. 어찌되었든지 그렇게 오염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접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우리는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화학적 오염에서 조금 더 나가서, 이건 화학적 오염이라고 하기는 단정하기는 어렵지만은, 굳이 화학적 오염은 아니지만 우리가 처리하지 못하는 것을 만들어내어서 자연에서도 이것을 마찬가지로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은 나온 지가 100년이 아마 안 됐을 거예요. 1900년대 초라고 알고 있는데요. 나왔을 당시, 실제로 많이 사용된 것은 그보다 수십 년 이후부터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는데요. 나온 이후에. 우리 인류에게 엄청난 그 혁신적인 편리함을 플라스틱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점점 인류의 골칫덩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일으키는 화학적 오염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자연에서 잘 분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분해가 되지 않고 계속 쌓여만 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수백 년이 지났을 때 이것이 분해가 돼서 없어진다면 우리는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것이 수백 년이면 분해된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현재까지 우리의 관측으로는 이것이 분해되는 것을 제대로 관측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플라스틱은 왜 썩지 않는가라는 영상에서도 영상을 올려서 이미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요. 제 예상으로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제 예상으로는 플라스틱은 아마도 수백 년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분해되지 않고 계속 지구에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저희 예상입니다. 그 이유는 자연에서 무언가가 분해되려면 분해되는 과정이, 그러니까 유기물의 것이 분해가 되려면 분해되는 과정이 미생물이 그것을 섭취해서 먹어서 분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플라스틱에는 미생물이 먹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미생물이 그것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미생물이든지 우리 인간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동물하고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먹는다는 것은 그 먹어서 뭔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먹는 건데요. 그 안에 에너지가 들어있으면 우리가 먹을 이유가 있고요. 에너지가 없으면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유기물이라면 그 안에는 유기물의 원래 시초는 광합성으로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당분이죠. 녹말인데요. 이것이 유기물의 시초인데 이것을 다른 생명체가 먹어서 다시 그 유기물을 갖고 가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것이 전달돼서 모든 유기물들은 그 안에 그 에너지원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처음에 광합성에 대한 일어나는 과정을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광합성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에는 물하고 이산화탄소도 필요하지만은 햇빛이 필요합니다. 물과 이산화탄소만 말고도 햇빛이 들어가서 실제로는 탄수화물에 햇빛이 함께 포개져서 저장되는 캡슐화돼서 저장되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해서 우리가 소화시키게 되면 우리가 산소를 갖고 그걸 깨면은 깨지면서 그게 분해가 되면서 이게 물과 그 이산화탄소가 다시 나오고 그리고 그 안에서 ATP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 ATP 에너지가 어디서 났냐? 광합성 과정에서 들어갔던 햇빛 에너지가 ATP 에너지의 형태로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분해 과정에서 그 ATP 에너지를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이 얻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결국 에너지원이고 우리가 얻는 영양분이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미생물도 마찬가지거든요. 미생물도 결국 플라스틱을 먹어서 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플라스틱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햇빛이 들어가서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화합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생물의 입장에서는 플라스틱을 먹어서 얻을 만한 에너지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원래 원재료는 원유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유기물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 유기물의 형태에서 아주 오래된 유기물의 형태에서 햇빛이 더 추가돼서 뭔가 합성된 것이 아니라 그냥 화합물로 우리가 고분자 화합물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햇빛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형태라서 미생물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먹어서 에너지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미생물이 먹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먹을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썩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썩어서 분해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플라스틱은 자연에서 잘 분해되지 않으면 제 예상으로는 거의 오래도록 계속 분해되지 않고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재활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일부를 녹여서 다른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원료를 쓰는데요. 재활용이 이게 그렇게 양이 많지 않고 재활용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재활용이 안 되는 플라스틱은 땅에 묻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매립을 시킨 다음에 썩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생물이 먹을 만한 영양소가 플라스틱에는 없기 때문에 이것이 잘 분해되지 않을 것이고요. 이게 쓰레기가 그나마 잘 처리되면 나은데, 이것이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이 바다로 조금씩 흘러 들어간 플라스틱이 바다의 해를 타고 돌다가 모여서 어떤 플라스틱 쓰레기 섬을 바다 위에 만들고 있는데요. 위치가 로스앤젤레스에서 태평양 쪽에 있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멀지 않은 바다로 알고 있고요. 크기가 엄청납니다. 이것이 매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흘러들어간 플라스틱은 이게 직사광선과 파도에 의해서 이게 조금씩 부서지고 쪼개집니다. 쪼개져서 더 작은 형태로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 형태가 되고요. 이 미세 플라스틱을 물고기들이 자연스럽게 먹게 되고요. 우리는 그 물고기를 잡아 먹으면서 물고기의 그 살 속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우리도 섭취하게 되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미세 플라스틱을 우리가 먹거나 플라스틱이 그 바다에 쓰레기로 엄청나게 모여 있거나 땅속에 묻어야 될 플라스틱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것이 썩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상태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플라스틱 자체가 주는 그 유해함은 크진 않지만 이것이 나중에는 점점 더 큰 문제로 될 것이고, 우리는 이 플라스틱 처리 문제가 점점 더 골치 아픈 문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언젠가는 우리 인류가 플라스틱을 생산하면 안 된다 이런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플라스틱을 생산할 수 없다면 이것 또한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대 문명에서 플라스틱의 쓰임새가 너무 많고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플라스틱을 쓰지 못한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이죠. 플라스틱이 상당히 가볍고 강도도 충분히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고, 어떠한 형상을 제조하는 것이 매우 쉽습니다. 복잡한 형상을 만드는 것이 매우 쉽고요. 다양한 색깔, 다양한 강도, 투명도, 다양한 특성을 지닌 그런 소재를 플라스틱으로는 자유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된다 했을 때 이걸 대체할 만한 그런 소재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쓰고 있는 주변을 돌아보시면 플라스틱으로 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과연 바꿀 만한 소재가 과연 있느냐, 우리가 많이 쓰는 비닐을 바꿀 만한 소재가 있느냐, 아니면 특히 비행기 같은 데는 상당히 가벼운 것이 중요한데 중량을 줄일 수 있으면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소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소재를 찾을 수 있느냐. 자동차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수많은 전자제품들도 어떤 외곽의 형상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 다 플라스틱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플라스틱을 제조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면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서 우리가 대체 에너지를 과학자들이 개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대체 에너지 말고도 플라스틱 대체 소재를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도 역시 과학자들의 몫입니다. 중요한 거는 플라스틱의 대체 소재를 개발할 때 중요한 것은 이것이 마찬가지로 썩을 수 있도록, 자연에서 분해가 될 수 있도록 그 안에 유기물 성분을 많이 넣어서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대체물을 개발해야 될 것이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연구가 될 것이고요. 누군가가 이런 연구를 통해서 그런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대체제를 개발했다. 그 사람은 노벨상을 받아도 충분합니다.
노벨 화학상이겠죠. 오늘은 우리 인류에게 다가오고 있는 세 가지 위기에서 두 번째 영상이었는데요. 환경의 위기에서 물리적, 화학적 오염에 대한 설명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선 영상에서 자원의 위기의 마지막 부분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생물학적 환경 오염의 위기에 대해서 내용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우리 가치경제 채널은 시청자분들에게 재미를 주는 그런 채널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가 무너질 때를 대비해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경제체계의 대안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에게는 관심이 가지 않는 이야기지만 자본주의에서 경제의 모순이 쌓여가고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한계점에 다가설수록 저희 채널의 내용에 중요도를 더해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치경제 채널을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장 쉽고 좋은 응원의 방법은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그리고 시청과 공유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시청과 공유는 우리 가치경제 채널을 쭉 지속시킬 것이며 우리 후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물려주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